안녕하세요. 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들 할 겁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행복해지기 어려운 처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끝없이 이루고 싶은 행복이 있었죠. 대단한 행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평범한 행복이었죠.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은 제 인생은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질 수 있는 행복마저도 쉽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모든 게 우연히 벌어진 일로서 지금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네요. 평생 바라던 행복을 말이죠. 제 이야기가 시리에 빠져 있거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불구불한 제 인생,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부모 얼굴도 모른 채로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던 저는 가족이라 할 사람 하나 없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물론 날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 그곳에서 만난 형제 자매 같은 친구들과 부모님 노릇 대신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셔 나름 행복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날 때부터 부모님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던 저는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었어요. 그러다 성인이 돼 보육원을 나와 홀로 독립을 한 후로는 그런 그리움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부모라는 울타리도 없고 도움받을 가족도 없던 탓에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제 앞가림하기만으로도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부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들을 가리지 않으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도 취미도 없이 살았죠. 그때 저는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제 주위를 맴도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얼굴을 기억할 만큼 영화관을 자주 찾으시기에 영화를 무척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일부러 저를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시간마다 일부러 우연을 가장에 나타나다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내야, 그때 그 남자 또 왔다? 아무리 영화를 좋아한다 그래도 너무 자주 오지 않아? 거기다 어떻게 네가 있는 시간마다 이렇게 딱딱 찾아오냐? 아무래도 그 남자 선에 너한테 관심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아닐 거야. 내가 뭐라고 나를 좋아해. 그냥 우연히 겹치는 거겠지. 아니라니까. 저번에는 표도 없는데 굳이 와선 멀리서 한참 네 얼굴만 보다 갔잖아. 그리고 굳이 매번 너 있는 곳에서만 발권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너한테만 티켓 끊고 너만 쫓아다니는 거 보면 뻔하지 뭐. 저렇게까지 내색하는데 모르는 네가 더 이상하다. 하지만 바쁘게 사느라 그때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저는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지 반신반의했죠. 그러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고백을 해오며 그제서야 믿을 수 있었죠. 이성에 관심이 낯설었던 저는 강훈 씨의 고백을 받고 무척 설레게 됐습니다. 늘 사람 정이 그리웠던 저는 저를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돼 연애를 시작하게 됐네요. 저에게는 첫 연애다 보니 누군가와 비교를 할 수는 없었지만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강훈 씨는 제게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태어나서 그렇게나 관심받고 사랑받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큰 다툼 한 번 없이 오랫동안 연애를 이어가게 됐고 만나다 보니 점점 더 깊어진 마음에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아인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강훈 씨 어머니를 찾아뵙게 됐지만 역시나
어머닌 고아인 저를 반대하셨어요. 저도 제 분수를 알았으니 쉽게 허락받진 못할 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반대를 겪고 보니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강훈 씨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열심히 어머니를 설득했고, 강훈 씨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어머님께서는 결국 마지못해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신신당부하셨죠. 내가 너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 더 실망시킬 생각은 하지 마라. 가진 것 없고 배운 바 없는 너한테 크게 기대하는 것도 딱히 없지만 귀한 내 아들 데려가는 만큼 네 할도리는 잘 하라는 거야. 난 며느리한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그저 네 남편 내조 잘하고 우리 아들 닮은 손자만 잘 낳았다오. 네가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으면 앞으로 눈치껏 잘 하길 바란다. 어머니께서는 모자란 제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신다며 남편 살뜰히 챙기고 자식 낳아 잘 기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뻤던 저는 그런 말을 듣고도 기분 나쁜 기색 한 번 없이 그저 감사하다며 어머니 시키시는 대로 잘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저야말로 제 가정을 꾸려 자식 키우며 알콩달콩 지내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고 남편을 챙기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거기다 어머님에겐 자식이 남편밖에 없어 손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결혼한 후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저희 부부에게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진 것은 건강한 몸뿐이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기에 당연히 자연 임신이 될 거라 생각했던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보다 더 제 임신 소식을 기다리시며 걱정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고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기 시작했죠. 누구보다 아이를 바라셨던 시어머니는 실망이 크셨던 만큼 저를 죽일 듯 괴롭히셨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다 알고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네가 불임이라는 거 정말 몰랐어? 몰랐어요, 어머님. 진짜예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된 게 너란 애는 뭐 하나 제대로 되먹은 게 없냐? 못 배운 거야 맑기만 알아먹고 순종적이기만 하면 된다고 치고 애미애비 없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난 탓이라 이해해보려고 했더니 근데 이젠 하다하다 불임이라고? 네가 애도 못 낳을 줄 알았으면 내가 널 왜 결혼시켰을 것 같아? 우리 집한테 끊어놓겠다는 너를 내가 왜 며느리로 삼아? 이쯤 되면 네가 작정하고 내 뒤통수 친 거 아닌가 싶다. 애도 못 낳는 너를 어찌 데리고 살아? 내가 미쳐 정말. 원래도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시어머니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를 더욱 끔찍하게 생각하셨고 그 후로 저는 매일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몸살난 몸으로 시댁에 불려가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고아인 주제에 불임이라는 죄로 군소리 한 번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이라면 죗값을 치르는 듯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힘들고 지쳐가던 저는 남편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언젠가부터 믿었던 남편마저 저와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늘 제게 다정했던 남편이 그렇게 변한 것이 서운하고 속상했던 저는 참다 남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나한테 할 말 있으면 그냥 해줘. 어떻게 하필이면 당신이 불임인 거야? 나는 결혼 생활에 아이가 필수라고 생각해. 결혼 생활이 연애랑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해? 부부랑 연인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려면 아이가 있어야 하고, 애가 없을 거면 평생 연애만 하지 뭐하러 어렵고 귀찮게 결혼을 하겠어? 안 그래? 그래서 지금 나랑은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없다는 거야? 이대로 계속 아이 없다면 우리 관계도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는 말이야? 그게 차라리 아이 없이 평생 서로 상처 주며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남편은 결혼 생활에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며 솔직한 심경을 전했고, 그 속에는 대를 꼭 이어야 한다던 시어머니의 입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었기에 변한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제 결함이고 제 탓으로 벌어진 일이었으니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죠. 다행히 이혼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한 달 만에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이 났지만, 그 후 저는 다시는 누굴 만날 생각도 없이 재혼 생각마저 완전히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봤자 결국 제 배경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에 차라리 마음 편히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안정을 찾고 싶었던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안 좋은 끝을 맺었지만, 이렇게 된 삶, 혼자서라도 재밌게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저는 다른 지인을 통해 남편의 재혼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렇게 빨리 새 출발을 할 줄 몰랐기에 조금 씁쓸했지만, 이미 서로 끝난 관계였기에 저도 남편의 행복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은 혹시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운 싱글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저는 어느 날 전 남편의 이혼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소식은 어떻게든 알게 되더라고요. 저와 이혼을 하고 금방 재혼하기에 이번엔 잘 살길 빌어주려 했더니 전 남편이 또다시 이혼하게 됐다는 소식에 저는 왠지 씁쓸해졌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서로를 만나 각자의 인생이 꼬여버리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도 됐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이혼 소식에 괜히 제 마음 역시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 남편의 이혼 소식을 듣고 2년쯤 후에 전 남편의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셔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뇌동맥류로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떠나버렸다는 거죠. 잘 살길 바랬던 전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 전화를 받은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에 시어머니와 좋은 사이도 아니었던 제가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 가는 게 맞는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굳이 연락을 하신 걸 보면 어머니도 제가 찾아와 주시길 바라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한때 사랑했던 전 남편의 장례식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장례식장을 찾은 저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모른 채 하며 명복을 빌어줬고,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시던 어머님께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장례식을 떠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밖으로 나가고 있던 저를 붙잡곤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할 동안만 남편의 아들을 잠시 봐달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머님, 무슨 일이시길래 나오셨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나도 경황이 없어서 너 이외에 부탁할 곳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는구나. 다름이 아니라 강훈이한테 아들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 지금 우리 손주를 보살펴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미안한데 우리 손주 좀 키워줄 수 있니? 네? 키우다니... 잠시만 보살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 네가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내 말이 그 말이다.
그 강원이가 너무 갑자기 가는 바람에 장례 치르고 난 뒤에도 이것저것 뒷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동안만 우리 손주 정우를 봐줄 수 있겠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해서. 그런데 나랑 너 사이에 있었던 일은 덮어두고 부탁 들어주면 안 될까? 너 일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 낮에 맡기는 어린이집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손주 보살피는 동안 드는 돈은 내가 전부 부담하마. 수고비는 당연히 주고. 남편과 어머님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늦은 나이 낳으셨던 어머님이셨기에 주변 친인척분들 모두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저와 남편이 또 저와 어머님이 좋게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머님의 부탁이 난감하고 껄끄러웠지만 결국 제가 전 남편의 아들을 잠시 보살펴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이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약속한 2주 동안만 정우를 보살피게 됐죠. 겨우 2주간이었지만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또 제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더욱더 힘들었죠. 아이를 돌보기엔 너무 부족한 손길이었지만 그 부족한 손길을 시간과 정성으로 대신하며 2주 동안 정우와 지내게 됐죠. 그렇게 약속한 2주가 지났고 시어머니에게 정우를 데려다 주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며칠 전부터 어머님께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려 내 연락처마저 없어진 건가 싶었던 저는 아주 오랜만에 시댁으로 찾아가게 됐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시댁이었던 집에서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라며 나온 아주머니께서는 얼마 전 이사를 왔다고 하시며 시어머니께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제게 손주를 맡기고 어머님께서 사라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때부터 전 남편의 주변 지인들과 시댁 친인척분들에게 수소문하면서 어머님을 찾게 됐습니다. 쉽진 않았죠. 호련히 사라진 어머님의 소식을 얻는 것도 힘든 상황에 돌봐야 할 어린 아이도 있었으니 시간이 배로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겨우 시어머니가 지내고 있다는 집 주소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약속한 시간은 훌쩍 지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 시어머니께 사라진 이유에 대해 묻게 됐죠. 그런데 제가 묻는 말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같이 온 사람이 없냐고 확인을 한 뒤에 엉뚱한 말을 꺼내셨어요. 정우를 입양할 생각이 없냐는 말씀이셨죠. 어머님, 계속 이상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우 어떻게 하실 거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제가 여기로 정우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이, 그게 너 혹시 정우 입양할 생각은 없니?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전화번호 바꾸시고 이사까지 하신 이유가 정우 때문이에요? 정우 떼어놓으시려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히 말하마. 나 정우 키를 여력이 되지 않는다. 정우 걔가 내 손자라고 하지만 우리 아들 이혼시킨 여자아이 자식이라서 그런지 그다지 애정이 가지도 않고 늙은 나보단 네가 아이 엄마로서 나을 거다. 그리고 너도 혼자 외롭게 자라와서 가족을 원했잖니. 그러니까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정우를 네 아들을 키울 수 있게 정식으로 입양 보내마. 그러니 네가 아주 데려가 키우면 안 될까? 어떤 이유에서 시모가 그런 말을 하는진 모르겠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한들 아이가 물건도 아닌데 애정이 없다며 저에게 데려가란 말을 하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또 화도 났죠. 제가 몇 번이나 시모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을 알려주고 설득도 시켜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무조건 자신은 아이를 포기할 거라며 입양해 가라는 말만 했죠. 나중엔 저에게 협박을 하는 것처럼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자신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길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를 물건 취급하는 시모에게 화가 난 상황에 보육원 이야기까지 나오자 제가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우를 입양하겠다며 시모에게 화를 냈죠. 그리고 방금 입양권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남기고 시모의 집을 나왔습니다. 물론 화가 났다고 책임지지 않을 말을 아무렇게나 말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우와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우를 입양하겠다는 말을 한 걸 후회한 적은 없었죠. 고민은 했지만요. 정우 입양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어요. 제가 정우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런데 제가 정우를 입양하는 것 이외에 딱히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정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시모는 정우를 보육원에 보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정우에게 좋은 엄마가 돼주고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법적인 절차를 걸쳐 정우를 제 아이로 입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제가 체감하기론 순식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때문에 저 역시 엄마로서의 자격을 갖추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죠. 비록 내 배로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내 모든 걸 바쳐 어떤 아이들보다 정우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더욱이 제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아이에게만큼은 힘든 일 하나 겪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주고 싶었죠. 하지만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아본 적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저로서는 알아가야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으니 책으로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공부해야 됐죠. 그렇게 해도 많이 모자랐을 거예요. 보통의 엄마들에 비하면 말이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키웠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며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죠. 그렇게 저는 정우를 완전히 제 아이로 열심히 키워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정우가 살고 있던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며 저와 정우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삶이 바뀌게 된 그날은 아주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햇살도 좋았고 열어놓은 창문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아주 평화로운 주말의 낮 시간이었죠. 정우는 점심을 먹고 난 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방 안에서 낮잠을 자는 중이었고 저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즐기며 TV를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은 현관 앞을 비추는 월패드가 없는 구축 아파트여서 현관문에 있는 외시경을 통해 밖을 봐야 했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주말이면 전도 또는 판촉을 하는 분들이 자주 오셔서 말이 길어질까 싶어 외시경으로 확인을 한 후 사람이 없는 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역시 외시경으로 바깥을 확인하게 됐죠. 밖을 확인해 보니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노부부 두 분이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 안쪽에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이대를 보아하니 판촉을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았고 전도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엔 두 분의 양손이 너무 가벼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분의 표정이 다급하고 간절해 보이는 표정들이었어요. 혹시나 무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현관문은 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로 찾아오셨냐고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노부부 입에서 들려왔어요. 두 분이 제 이름을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일로 오셨죠? 저희가 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여기 최선혜 씨라고 살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최선혜 씨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혹시 최선혜 씨인가요?
별거 아니고 잠깐만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이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저에게 확인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다 보니까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 같이 허황된 상상을 홀로 했었어요. 제 가족과 만나는 상상을 말이죠. TV에서 기적적으로 가족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 허황된 상상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에게도 언젠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상이 오늘일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게 됐죠.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제가 기대한 상상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또 상냥하게 말씀하시던 노부부께서 태도를 180도 바꿔 화를 내며 저희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최선애인데요. 그쪽이 최선애 씨? 당신이 최선애가 맞다는 말이지? 여보, 얼른 들어와요. 왜 이러세요?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그래, 신고해봐라, 이 도둑년아. 누가 누굴 신고해?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그렇지. 최지은 년이 어디 경찰을 부른다고 해? 현관문을 살짝 연 사이로 제가 두 분이 찾고 있는 최선애라고 대답을 하자 할머니께서 제 차 확인하시며 옆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순간 살짝 열려있던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두 분이 저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두 분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 멱살을 잡고선 저보고 도둑년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욕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피해를 받으면 받았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피해 준 적이 없던 저에게 말이죠. 남의 집을 찾아와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멀쩡한 사람을 도둑년으로 몰아가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두 분은 저에게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신들 손주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두 노부부가 도둑년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자신들의 손주를 훔쳐갔다는 거였어요. 도둑년이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도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들이 도둑이죠. 도대체 뭘 착각하고 계신진 몰라도 저 지금까지 도둑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놓으시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만들 하시라고요. 무슨 소리야? 여기 사진 보니까 우리 손주가 여기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 다 알고 왔어. 이옥자 그년이랑 니년이 짜고 우리 손주 빼돌린 거 다 알고 왔다고. 니년이 이옥자 그년한테 뭘 받고 도와주는진 모르겠지만 뭘 받았든 간에 감히 우리 손자를 훔쳐서 도망가 숨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꽁꽁 숨어 있으면 우리가 손주 못 찾겠다고 포기할 줄 알았냐고? 우리 정우 어딨어? 정우 어디에다가 숨겨놨냐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뭘 숨기고 무슨 도망을 쳐요? 저 시어머니 되는 분께 받은 거 하나 없고요. 정우도 정식으로 입양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법적인 절차 다 밟고 합법적으로 정우 데리고 왔다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우리 정우 찾으시는데 도대체 두 분 누구시길래 우리 정우를 찾으세요? 또 이옥자라면 예전 제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다 알면서 끝까지 모른 척하네. 우리가 누구긴 누구야? 정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되는 사람이지. 노부부 두 분이 정우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자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외조부모라면 손주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도둑년으로 몰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무슨 오해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심호와 관련돼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부터 진정하고 노부부와 대화로 풀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잠시만요.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보죠. 저 맹세코 두 분 피해서 도망친 적 없고요. 우리 정우 숨겨서 키우려고 한 적도 없어요. 정우에게 외조 부모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 전 남편 장례 치를 때부터 찾아오신 적이 없어서 남편 쪽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지금 경찰 부르면 두 분만 불리해지세요. 두 분이 무단으로 저희 집 침입하셨고 제가 법적으로 정우 보호자기 때문에 뭘 바라고 집안으로 들어오신 건진 모르겠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요. 저 정우 데리고 도망 안 치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두 분께서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시며 제 말을 믿어도 될지 고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정우 외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할머니께서 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셨죠. 전 두 분께 정우가 낮잠을 자고 있다 말씀드렸고 식탁으로 데려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힐 차를 드리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아예 모르고 있던 그 내용들을 말이죠.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왜 저를 시모와 한패로 생각했고 정우를 숨겼다고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이 한 약속을 시모가 깨버리고 독단적으로 저에게 정우를 맡긴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선 전 남편과 정우의 친모가 이혼하게 된 때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우의 친모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남편과 시모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저와 이혼한 남편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가정을 꾸려 안정이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다니던 교회 안에서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을 남편에게 소개시켜줬고 결혼을 재촉했다고 했죠. 그 여성이 바로 정우의 친모죠. 남편은 순순히 시모가 소개시켜준 정우의 친모와 만남을 가졌고 그러다 정우 엄마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한 탓인지 남편과 정우 친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고 했죠. 정우를 낳기도 전에 부부 사이는 이미 냉랭해진 뒤였고 남편은 정우 친모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자신의 상상과 달리 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자 시모가 정우 엄마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해요. 저 역시 시모에게 시집살이를 당해봐서 그런지 정우 엄마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를 아직 출산도 하기도 전인데 벌써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시모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며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정우의 친모는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하기로 선택한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정우 친모는 정우를 출산하기 전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해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또다시 이혼남으로 만든다며 괘씸한 마음에 합의 이혼은 안 된다고 아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로 인해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정우를 출산하고 난 뒤에야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시모는 끝까지 이혼을 고수하는 정우 친모에게 앙심을 품었는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정우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우 친모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시모가 아들을 꼬드겨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이혼의 사유가 정우 친모에게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정우 친모의 부족한 경제적인 사정과 이혼 사유를 내세웠다고 해요. 결국 그 점이 인정돼 남편이 정우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가져오게 됐고
정우 엄마는 그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 변경에 대한 소송을 추후에 할 수 있었고 면접 교섭권으로 인해 정우를 가끔씩 보고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정우 엄마에게 가진 원한은 생각보다 더 컸었는지 법적으로도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정우와 정우 엄마 간의 만남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정우 엄마가 정우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거죠.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 역시도 정우 친모에게 가진 불만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우 엄마는 이혼 이후 정우를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포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정우 엄마는 어떻게든 정우와 만나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당시 정우가 있던 시댁으로 찾아가 아이를 보여달라고 묵묵부답이던 시모에게 부탁했다고 하죠. 정우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도 아들 정우를 만나기 위해 시댁으로 향하던 도중이었다고 해요. 주말이라면 시모나 남편이 잠깐이라도 정우를 데리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하던 정우 엄마가 차 사고를 당하게 됐던 거죠. 정우 엄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남편과 시모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정우 엄마의 장례식이라도 참석을 해야 됐고 마지막 가는 길 정우의 얼굴이라도 보여줬어야 했을 텐데 두 사람은 정우 친모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정우의 외조부모님께서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고 시모와 남편 탓을 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어떤 죄를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우 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정우 친모에게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갑자기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 정우를 맡겨도 되겠냐는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시모의 나이가 많은 편이다 보니 정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호자는 정우의 외조부모님이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탁을 받으신 두 분께서는 딸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일이었으니 단번에 수락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부탁한 내용을 각서로 적어놨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남편의 말이 달라질까봐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시모였어요. 남편이 뇌동맥류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지켜져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알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남편과 정우 외조부모님 간의 약속을 알게 된 시모가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정우가 외가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정우의 외조부모님께 알리지 않았고 혹시 뒤늦게라도 외가 측에서 찾아와 정우를 데려가겠다고 할까 싶어 저에게 맡겼던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연락처를 바꿨던 것도 갑작스럽게 이사를 간 것도 역시 정우 외가 가족들이 자신을 못 찾게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정우를 입양시켜서 혹시 정우 외갓집 식구들이 자신을 찾아도 정우만은 찾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뒤늦게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정우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시모의 뒤를 쫓게 됐지만 이미 숨어버린 시모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우 엄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우를 찾아내야 했으니 백방으로 수소문해 시모를 찾아다녔다고 했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그래서 시모를 찾던 발길을 돌려 저를 찾아 나섰고 그날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겁니다. 또 제가 시모와 한패가 돼 일부러 정우를 숨기고 두 분을 따돌리고 있다고 오해하셨던 거였고요. 제가 두 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는 상황이었지만
더 확실하게 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나눈 문자 메시지, 정우를 입양하는 과정에 제 심경을 적어뒀던 일기장까지 펼쳐 보여드리며 앞선 두 분과 정우 엄마의 사정을 몰랐다는 걸 확인시켜 드렸죠. 그러자 두 분은 정말 큰 죄를 지었다며 제게 고개를 연신 숙이시곤 미안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죽은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우를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이 앞뒤 상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섣부른 판단을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선혜 씨 화가 좀 풀릴까요? 오늘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혜 씨가 보상을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전부 오해 때문인데요. 저도 두 분 입장이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좀 놀라고 황당했을 뿐이지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오해가 풀렸으니 다 된 거죠. 그나저나 정우 먼저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오신 것도 결국은 정우 보시려고 오신 건데 아마 지금쯤이면 낮잠에서 깼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정우 데리고 올게요. 조금 전 두 분의 행동은 앞선 이야기를 들으며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넘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얼른 두 분께 정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정우를 보고 싶어 하셨겠어요. 세상을 떠난 정우 친모부터 두 분까지 정우를 만나기 위해 제가 헤아릴 수 없는 마음고생을 하셨을 테니. 그래서 두 분께 정우를 데려다 보여드리게 됐죠. 언 3년 만에 정우를 보게 된 두 분께서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손주를 보게 돼 가슴이 벅차오르시는 듯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죠. 우리 정우 못 본 사이에 정말 많이 컸네. 너무 예쁘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구나. 우리 손자. 아휴, 정말 고마워요, 선혜 씨. 우리 정우 선혜 씨 덕분에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나도 내 자식 키워본 어미였던 사람이라 알 수 있어요. 우리 정우가 선혜 씨에게 사랑 듬뿍 받고 정성스런 보살핌 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걸.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오해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두 분께서 저에게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정우를 키우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헤어진 가족이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저에겐 또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아인 제가 평생토록 바라고 있던 모습이 가족을 다시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정우가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난 게 꼭 제가 저희 가족들과 만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제 여력이 되는 대로 두 분과 정우가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가끔은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우를 맡겨야 할 때 두 분께 정우를 맡길 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꼭 정우 때문이 아니더라도 두 분과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지게 됐죠. 가볍게 차나 커피를 하는 자리부터 저녁 식사, 명절이나 연휴까지 점점 많은 시간을 네 사람이 같이 보내게 됐어요. 또 대화 내용도 처음엔 정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놓게 됐죠. 저도 보육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 정우를 만나게 된 일까지 두 분께 말하게 됐고요. 두 분께서는 힘든 인생을 살아온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다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너무 잘 자라줬고 정우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줘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자신들의 가족이 돼주지 않겠냐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선희 씨한테 우리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무슨 부탁이요? 우선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는 부탁 꼭 정우 때문은 아니니까. 그동안 선희 씨와 같이 시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우리도 긴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니 혹여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길 바래. 선희 씨만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희 씨의 든든한 가족이 되고 싶은데 선희 씨가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슴이 너무 아파왔어. 알다시피 우리도 사고로 딸아이를 잃어서 그런지 선희 씨에게 딸의 모습이 보여서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은 이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이의 벽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 선희 씨가 별것도 아닌 부탁을 우리에게 할 때 미안해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이나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될 우리 행동에 항상 숙여지는 허리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서로 더 편하게 대하긴 하겠지만 진짜 가족이 돼서 서로 더 마음 편히 왕래하면 어떨까 싶은데 선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 부담스럽다면 거절해도 돼.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희 씨 뜻을 알고 싶고 우린 선희 씨 뜻을 존중할 거니까 거절한다 해도 우리 사이 변하는 건 없어. 지금과 똑같을 거야. 정우와 같이 두 분과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내며 때때로 내게 가족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췄어요.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큰 기대를 하면 그만큼 큰 실망이 따라온다는 걸 살면서 많이 경험했던 저였기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경험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놀라게 됐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눈만 깜빡이고 있자 두 분께서는 그 상황을 오해하시고 제가 미안해 대답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황급히 제안하셨던 부탁을 거두려고 하셨죠. 우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다. 너무 우리 생각만 했나 봐. 미안해 선희 씨.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두시지 마세요. 저 좋아요. 제가 왜 거절하겠어요. 평생을 바라던 순간인데. 그냥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돼서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와 가족이 돼주겠다는 말이야? 그럼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선혜 씨. 아니, 고맙다, 선혜야. 나는 혹시 이번 일로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 내 딸이 돼준다 하니 정말 고마워. 고맙긴요. 제가 두 분께 감사하죠. 고아인 저한테 가족이 돼주시는 건데 정말 감사해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눈물인진 지금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복잡한 감정이 다 섞인 눈물이었거든요. 두 분께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이제까지 한 고생들이 서럽기도 하고 또 안심도 되는 하여튼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았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를 두 분께서는 안아주시며 제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자신들의 몸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분과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다정한 가족이 돼서 말이죠. 정우도 저와 부모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까지가 조금은 특별하게 맺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지만 이렇게 글로 적어 내려가며 되돌아보니 어린 나이인데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기야
태어나 처음부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어느 정도 굴곡진 인생일 거라는 건 예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참 복에 겨운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시금 가족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삶을 누군가는 간절하게 바라던 삶일 수 있었다는 걸 알아주시고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히 생각하시면 지금의 삶이 더없이 행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평범한 것을 원했던 저였기에 조심스럽게 인생의 행복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네요. 그럼 저는 글을 마치겠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